언어학과 의사소통 제1강입니다. 언어학과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그 다음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 언어학에서는 기존의 언어학 전공에서 다루는 언어학과는 달리 언어치료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언어와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을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언어 분석에 또 언어 치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춘 교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학의 개요와 목표입니다. 우리 이 수업의 목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장애인의 말과 언어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란 무엇인가, 또 국어의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까지가 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언어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언어를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말과 언어를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말이 늦는다, 이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말의 어느 부분이, 언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학을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어의 어떤 구문적 측면이 이제 가장 양이 많습니다. 구문적 측면에서 형태소라는 내용도, 또 문장 성분, 문장, 문단, 자, 이런 게 무엇인지 지금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전에 국어 시간에 문법이라고 하면서 배웠었던 내용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구문적인 측면을 학습하고, 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게 하는 것, 갖게 하는 것, 기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언어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분석하는 방법까지 습득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영역을 구석구석 살펴볼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까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응용 학문으로서 장애 아이들의 언어를 평가하는 방법까지 다루는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개요와 목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자세히 조금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풀어서 사용하다 보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국어의 단어가 뭔지, 단어를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단어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단어보다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국어 공부를 마친 여러분들에게는 또 쉬운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어의, 언어의 형태론을 이루는 요소가 형태소일 텐데요. 이 형태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형태소란 이거고 단어란 이거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태소를 설명하고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가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이 말은 몇 개의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문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문, 복문 이런 식일 텐데요. 이 문장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 수업의 목표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린 여기까지 단어와 형태소화 문장, 여기가 언어의 좀 형식적 측면, 이 형식적 측면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전에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웠다면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문법이라는 표현보다 언어 치료에 와서는 구문적 측면, 구문론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구문론하고 뭐 하나 더 하자면 형태론까지 포함인데요. 구문과 형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의미 유형과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때 의미 유형과 의미 관계라고 한다면 아직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이번 학기를 통해서 배워보겠고, 언어 치료사라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으나 우리의 언어를 어떤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의미적 측면에서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 말고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구나.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목표에는 의사소통의 기능이나 이야기나 대화를 우리가 그 특성, 대화의 특성 같은 걸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거를 묶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말의 기능, 내 언어의 기능, 어떤 기능으로 이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어 의문, 국어의 자음 모음을 의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의문, 자음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자음 모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역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의문론 파트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언어학과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의 개요와 목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이 정도를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언어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설명하기 전에 말과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제가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과 언어, 의사소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말과 언어? 같은 말. 또 언어와 의사소통? 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이걸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인 의사소통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안에서 포함되는 언어, 또 그 안에 포함되는 말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의사소통과 언어의 차이점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사소통 안에는 크게 1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2번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우리는 말로써, 언어로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아닌 제스처라던가 몸짓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수업 시간에 친구랑 눈빛을 교환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하기도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스처나 몸짓, 표정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우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의사소통이라는 큰 개념 안에
언어라는 것이 포함이 되고 또한 언어 이외에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개념이었고 두 번째, 랭귀지보다 더 작은 개념이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에는 말로 표현되는 말이라는 언어도 있지만 말 말고도 언어가 있나? 예, 말이 아닌 부분에 언어가 있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또 찾아볼게요. 우리는 말로써 언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언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보시면 우리는 문자, 글자라고 하죠. 문자, 글자나 또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의 경우도 전부 다 언어예요. 맞죠? 문자도 언어가 맞고 수화도 언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언어를 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 문자나 수화를 말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언어라는 큰 개념 안에 말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글자와 문자의 형태 또는 수화의 형태 또는 여러 가지 그 암호화된 그런 그 언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언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는 말을 목소리를 통해서 낸다라고 해서 여기를 음성 언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문자의 경우입니다. 수화 말고 문자의 경우는 문자 언어라고도 나누어서 말하죠. 자, 슬라이드의 마지막 말에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썼던 그 말이네요. 음성 언어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큰 개념의 의사소통과 그 안에 아주 효율적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말로써 표현할 때 이렇게 말과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치료사라면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었던 그림으로 보았던 이 세 가지 의사소통과 언어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의사소통의 3요소를 말해 보세요. 자, 의사소통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냐? 소통을 하는 두 주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 우리는 발신자와 수신자 이런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말로써 했다면 발신자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니까 화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수신자는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화자와 청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 의사소통은 반드시 말로만 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신자, 수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소통이 되려면 그 주고받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바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그 사이에 메시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언어도 당연히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어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메시지 안에는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죠. 언어가 아닌 요소들. 자, 앞서서 했었던 그런 뭐 표정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몸짓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말과 언어로서 소통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말, 언어 외에도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이네요. 기호나 몸짓으로도 가능하다. 자, 말과 언어, 기호와 몸짓으로 나누었을 때 말과 언어는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잠시만요. 이쪽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언어적
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비언어적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사람만 하느냐? 의사소통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물론 동물들이 언어로 소통하기는 힘들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수준의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는 아닐 거예요. 동물들도 몸짓이라던가 소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종족에게, 같은 다른 개체에게 뭔가 위험 신호를 알린다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소통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의미고요. 그래서 언어치료 학과나 언어치료 분야의 명칭도 의사소통 과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치료사들이 말이나 언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이 아닌 소통, 예를 들어서 수화는 언어가 맞네요. 예를 들어서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말과 언어로서 소통을 하기 힘든 대상자들에게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우리가 약자로 AAC라고 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치료사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아도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말과 언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직업이다, 전공 분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과 명칭도 또는 전공 명칭도 언어 치료라는 명칭을 쓰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의사소통 학과, 의사소통 과학과 뭐 이런 형태의 이름들이 외국에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명도 언어장애라고 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의사소통 장애, 그러면 말장애, 언어장애, 거기다가 플러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함께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란 그렇다면 어떤 걸 말하는가? 의사소통 중에서도 자, 요런 규칙, 언어는 꽤 까다롭습니다. 자, 언어는 이러한 규칙들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이러한 특성을 모두 함께 갖추고 있을 때 언어라고 말해줄 수 있을 텐데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약속한 기호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약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바로 규칙 또는 문법이 아니겠습니까? 언어학의 여러 규칙을 갖고 있어서 이 규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언어에는 형식과 의미와 사용에 각각의 규칙이 있어서 형식적 측면이든 의미적 측면이든 또는 그 사용과 관련된 측면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그 해당 언어를 일정 시간 배워서 학습을 해야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는 요소들로 이루어지거든요. 작은 단위들, 요소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결합하게 되면 요소와 요소를 결합하게 되면
무한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언어의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의 자모음, 자음 모음의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이 제한적인 개수의 자음 19개, 모음, 단모음 10개, 이걸 가지고 결합해서 우리는 엄청난 언어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는 어떻게 보면 그 단위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단위들을 붙여 나아가면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를 붙여 나아가면 단위가 점점 커지면서 이 조합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이런 특성은 앞서 위에서 썼던 표정이나 제스처나 몸짓이 가리킬 수 있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죠. 자, 우리가 물론 몸짓으로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내가 그런 의미로 막 표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어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은 딱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언어란 기존의 다른 어떠한 의사소통 도구보다, 의사소통 체계보다 제가 봐서는 가장 체계적이고 규칙이 있으니까 또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의사소통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것 같다.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다. 고유한 특성 또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언어는 동물이 이렇게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에 관한 설명인데요.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말은 언어 중에서도 사람의 음성기관, 우리 구강기관, 음성기관 또는 구강, 조음, 기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우리 말하는 기관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산출된 언어인 거죠. 산출된 언어의 형태다. 자, 우리는 같은 언어를 문자로, 글자로 쓸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었던 언어를 우리 신체를 이용해서 그 가운데도 음성기관을 이용해서 표현해내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는 말을 산출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말을 산출하는 과정에 따라서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 4가지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말 산출 과정, 말 산출의 과정은 총 4개의 과정인데 이제 아마 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호, 발, 공, 조 이렇게 외웠을 것 같거든요. 자, 호흡 단계, 발성 단계, 공명 단계, 조음 단계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짠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첫 번째가 폐에서 나온 공기, 호흡인 거죠. 이 호흡을 이용해서 그 다음 여기는 폐와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나오면 어느 곳에서 발성이라는 게 일어나느냐. 발성은 공기가 소리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발성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성대라고 합니다. 성대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 후두라는 조직, 우리 목에 후두라는 요 기관 안에 성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떨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구강을 지나오면서 공명, 소리가 점점 울려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공간을 울리느냐? 이제 구강도 있겠고요. 구강도 있겠고, 비강도 있겠고, 목 안쪽에 인두강이라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인두는 목 쪽이에요, 목. 네, 후두도 목이죠, 뭐. 네,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목을 지나오면서 구강, 목구멍 안쪽을 지나오면서 또 구강을 지나오면서 비강을 지나오면서 소리들이 증폭되는 과정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또 공명이 일어난과 동시에 거의 동시입니다. 공명과 조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명 소리가 증폭되는 과정이었어요. 공명은 소리가 증폭이 되면 이 증폭된 소리를 뭔가 발음한다 또는 소리를 조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조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강에서 일어나겠다. 그죠? 구강과 비강에서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되기도 하고 저 소리가 되기도 하고 자음이 되기도 하고 모음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말 산출의 과정이에요. 이번 학기 이 교과목에서는 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과목 명칭이 언어학이기 때문에 이 말 산출은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요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언어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앞서서 우리 언어는 음성으로 표현되는 음성 언어와 그다음 문자로 표현되는 문자 언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우리 음성 구강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글자로 썼다면 문자 언어가 되는 거겠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중에서 음성 언어를 말이라고도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러한 언어는 표현과 수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표현 언어는 말을 하는 거죠. 산출하는 것. 그리고 수용 언어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언어는 산출하는 거고 수용 언어는 수용,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해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이 언어를 잘 쓴다 또는 외국어를 잘 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거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외국어를 듣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외국어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음성 언어는 음성 언어로 표현하는 건 방금 제가 말했네요. 산출하는 건 말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말하기, 네, 요렇게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 자, 요 각각의 칸을 여러분 잘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말을 표현하는 건 말하기다. 말을 알아듣는 건, 말을 수용하는 건 듣기이다. 문자 언어를 가지고 문자 언어를 표현하는 건 쓰기이다. 맞죠? 문자 언어를 보고 받아들이는 건 읽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언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활동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 과정을 다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언어장애다라고 하면 언어장애의 하위 분류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 장애, 듣기 장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하기 장애, 듣기 장애라고 표현 잘 하지 않아요. 말하기 장애를 표현
언어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 장애는 방금처럼 수용 언어 장애. 그래서 말하기 장애, 듣기 장애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는 쉬운데요. 우리 전문적인 용어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는 표현 언어 장애와 수용 언어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치료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 치료사가 말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문자 언어의 경우는 쓰기 장애, 그 다음에 읽기 장애. 요거는 그대로 써요. 쓰기 장애와 읽기 장애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언어 치료사가 언어 장애인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영역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읽기와 쓰기는 언제 학습한다고요?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어릴 때는 말하기, 듣기를 먼저 학습하고 요거를 먼저 학습하고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읽기와 쓰기는 언제? 학교 갈 때 우리는 그거를 학령기라고 하거든요. 학령기, 학교에 갈 때쯤 되면 이제 문자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언어 치료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면 일단 말 쪽부터 먼저 음성 언어부터 먼저 치료를 하게 되니까 표현 언어, 수용 언어를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서 먼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읽기와 쓰기도 분명히 언어장애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만 요거는 언제 언제 아이들이 배우느냐. 학령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문자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를 잘하는 아이, 말하기 듣기를 잘하는 친구에게 읽기 쓰기를 차근차근 접목해서 이제 지도해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언어 장애의 큰 영역들,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나중에 평가를 할 때도 이 4가지 영역을 놓치지 않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치료를 할 때도 이 4가지 영역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인데요. 언어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언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상징적인 기호이다. 언어는 기호이다. 자, 언어가 상징이라는 건 이제 2가지가 필요해요. 기호라는 건 상징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의 상징은 뭡니까?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평화의 상징이 이제 비둘기예요. 맞습니까? 네, 뭐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일단 상징을 좀 바꾸겠습니다. 너무 예전스럽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 상징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눈높이에 딱 맞는 상징으로 자,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물로 어떻게 씁니까? 하트 그리잖아요. 자, 하트를 사용을 한다면 이 하트는 기호가 되는 거죠. 기호. 어떤 기호냐? 상징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호가 나타내는 바는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이 기호를 통해서 그거를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바로 언어가 기호이다 또는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자, 저는 이렇게 생긴 과일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과일을. 요거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한국인이라면 이거를 사과라고 말할 거고요. 또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애플이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언어란 요 사물을 요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매번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사과가 늘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상징 기호이다 하는 겁니다. 네. 언어의 상징이라는 특성을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언어의 자의성은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자의.
그 의미가 뭔가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없이 그 저절로 뭐 어쩌다 보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사과가 된 것이 이 사과라는 의미와 기호가 연결된 것. 사과라고 한 것은 우리 선조 중에 누군가가 이걸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여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붙여진 것이다 하는 거가 자의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 자, 그럼 언어의 형식은 뭐고 내용은 뭔가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내용이죠. 우리가 가리키고 싶은 그 의미, 나타내고 싶은 의미고요. 그거를 사과라는 말이라는 형식, 사과라는 형식에다가 담았어요. 이 내용과 형식이 연결되는데 사과가 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연결되었다. 우연히 이 둘이 우연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언어에는 문법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이 있다라는 거고요. 언어는 분절성. 이때 분절은 나누다, 나눌 분, 절, 마디. 그래서 언어가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진다. 쪼개지고 나눠진다. 이 분절이라는 말은 앞으로 언어 지류에서 많이 씁니다. 분절성 또는 초분절성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절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요. 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어는 창조성이 있다. 자, 여러 가지 언어의 요소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문장을 창조할 수 있다. 언어를 연결해서 만들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또한 언어 자체가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 언어는 사회성이 있다. 저기 위에 언어의 규칙하고 비슷한데요. 이 규칙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언어는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아까 그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상당히 옛날스럽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죠? 이렇게 언어는 그 흐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변화를 겪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언어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조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 언어, 의사소통을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언어의 특성이나 언어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언어학과 의사소통의 중에서 언어의 세부적인 단위들 그리고 언어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단위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기본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들은 아는데 이걸 정확한 개념이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알겠죠. 언어의 단위는 크게 문장이 있다. 예,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전체가 문장입니다. 이 전체가 문장이고요. 이 문장보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작은 단위들로 나누거나 쪼갤 수 있는데요. 한번 문장 가운데 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아는 개념부터 해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문장 그리고 단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소, 음절 알 수 있을까? 네, 음소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들어는 봤는데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은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절이라는 건 뭐냐? 절이라는 건 우리 뒤에 가서 또 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긴 할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이란 첫 번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럼 이거 문장 아닙니까? 네,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서 플러스 미종결이에요. 종결되지 않은 미종결. 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서 마침표가 딱 찍히면 그건 문장인데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걸 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오늘은 봄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주어, 봄이다. 여기는 서술어. 그러면 오늘은 봄이다가 지금 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은 주어와 봄이다 서술어 관계에 있는데 이 오늘은 봄이다로 끝났으면 문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로 끝나지 않고 봄인데 그런데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오늘은 봄인데가 바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하나의 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절도 한 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다. 절 부분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구라는 개념은요.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모인 거가 일단 중요해요. 모여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두 개가 붙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하나의 동일한 어떤 문법적 기능 문장 내에서 기능이라고 할까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해요. 기능 또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개 단어, 두 개의 어절, 어절은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두 개를 묶어서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봄이다를 묶기에는 오늘은 주어고 봄은 서술어니까 이걸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날씨가도 뭐 묶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무척 쌀쌀하다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척 쌀쌀합니다. 무척과 쌀쌀하다는 무척은 쌀쌀하다를 꾸미는데요.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 이 부분이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데 앞에 무척이 꾸며져요. 쌀쌀하긴 쌀쌀한데 무척 쌀쌀하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서술어 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 구. 서술어 역할을 하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영어권의 그 문법도 함께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또는 가지고 오다가 보니 간혹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아요. 명사구, 동사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명사구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는데 명사처럼 사용이 된다면 명사구, 두 개 이상이 모였는데 동사처럼 사용된다면 동사구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요. 여기 서술어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우리 국어에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국어에서는 구가 있기는 하나 그 자체가 문법적인 구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언어 추리실에서는 두 개의 어절을 붙였을 때 구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구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어절 보겠습니다. 어절이라는 개념은 이제 혹시 이전까지 혼동이 됐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잘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어절. 음절하고 글자가 비슷해서 좀 혼동이 될 수는 있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죠? 어절은 말씀이 단어가 끊어지는 절을 의미해요. 자, 말 그대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절입니다. 자, 어절은 띄어쓰기 기준과 완전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은 요걸 한 어절, 봄인데 또 한 어절 이렇게 해서 총 어절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어절은 5어절로 구성된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국어에서도 배워서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어에서 어절과 단어가 좀 같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지만 다를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색깔을 좀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봄도 한 단어잖아요. 오늘도 한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 은은 조사예요. 봄이라는 단어, 이다. 날씨가, 요까지는 다 나눠야 되는 거였어요. 무척 쌀쌀하다. 요게 단어로 나눈 거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눈 거냐. 자, 생각해보면, 오늘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봄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 날씨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미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이라는 단어 뒤에 은이라는 조사가 붙었네요. 봄이라는 단어 뒤에 이다라는 조사가 붙었어요. 날씨라는 단어 뒤에 가라는 조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는 앞에 있는 단어에 붙어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어절에서 조사를 떼면 돼요. 어절에서 조사를 나누면, 뗀다기보다는 나눈다고 표현할까요? 조사를 나누면 그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 오늘, 은, 봄인데, 날씨, 가, 무척, 쌀쌀하다 해서 총 어절수로 하자면 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5개의 어절이 8개가 된 이유는 조사가 바로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방금 3개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총 8개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형태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라는 건 뒤에 가서 이것도 역시 지금 각각 첫 시간에 이거 모두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지금 첫 시간에는 이렇게 한국어의 구조가 나뉘어진다 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네요. 이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주차별로 다시 다룰 거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뭐 잘은 모르겠지만 나눠지는구나 하는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소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들이에요. 문법 단위들. 그러면 더 쪼갤 수 있나 봅시다. 오늘은 더 쪼갤 수 없어요. 은도 더 쪼갤 게 없고 봄도 나누면 의미가 바뀌니까 이다라는 그 조사도 나눌 수가 없고요. 날씨도 나눌 수 없고 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척도 무와 척으로 나눌 수 없지 않겠어? 이것도 그냥 그대로예요. 이때까지는 단어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쌀쌀하다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어떻게 나눴을까요? 자, 방금 제가 나눈 건 쌀쌀하까지가 쌀쌀하다, 쌀쌀하고, 쌀쌀하면, 쌀쌀하지와 같이 쌀쌀하까지는 변하지 않는 이걸 여러분 아마 어간이라고 배웠을 건데요. 네, 어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비읍니다. 요거는 뒤에 있다고 해서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눠주면 형태소 분석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형태소는 이렇게 뭐 정의를 내려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단어의 정의도 뭐 써놓기는 써놓읍시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학적 단위, 최소 단위라고 할게요. 지금 전부 다 언어학적 단위니까 언어학적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자, 이게 단어였고 형태소였어요. 그러면 우리 형태소는 총 몇 개였을까요? 자, 방금 요게 하나를 더 나눴기 때문에 9개가 된 거예요. 위에 8개가 다 똑같았는데 쌀쌀하다만 2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총 9개의 형태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 5개의 단어, 5개의 어절, 8개의 단어, 9개의 형태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고 뭘 하시나 싶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어에는 음절이라는 구조도 있는데요. 음절은 단어의 의미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한 글자라고 한 글자가 곧 한음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봄인데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음절이라고 해요. 우리 한음절, 한 글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거를 다 나누기는 어려운데 얘를 자음과 모음으로 각각 나누게 되면 그게 각각 음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고 보니 언어는 큰 단위에서 점점 나누어 가면 작은 단위로 쪼개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작은 단위들을 결합해 나가면 붙이면 큰 단위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언어의 분절성, 나눌 수 있는 성질은 분절성이고요. 이걸 합치면 거꾸로 창조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붙일 때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잘 붙이게 되면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창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언어학의 3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게 될 언어의 3요소, 이미 우리가 앞서 그 언어학의 교과목 목표를 이야기할 때 이 5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이 3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게 언어의 3요소인데 언어의 3요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어가 담겨 있는 형식이 있고요.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이 3가지가 언어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방금 3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언어의 3요소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규칙들, 언어학의 학문 분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문론입니다. 의미론, 아이고 순서가 왔다 갔다 하네요. 화용론, 형태론, 구문론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자, 요 용어들이 좀 혼동이 되더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용과 관련한 언어학의 영역은 의미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언어의 의미적 측면 이런 말도 쓸 거고요. 의미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고요. 의미적 측면에서 치료를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화용론이라고 하고요. 자, 언어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복잡하네요. 하나씩 나누어지는데요.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이 중에서 의문론은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를 기억을 해보면 의문론은 자, 음소와 관련된 음소는 자음, 모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 음소를 결합해서 우리는 음소와 관련된 부분을 의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제목이 형태예요. 형태의 가장 작은 단위, 형태론의 요소를 형태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태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형태소를 결합할 때 형태소와 형태소를 결합해서 우리는 단어를 만들거든요. 단어나 어절을 만드는데 형태소를 어떻게 결합하면 단어가 되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형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문론은요. 구문론은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구도 만들고 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도 만들겠죠. 단어를 결합해서 우리 앞에 슬라이드 생각해 보세요. 구, 절, 문장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보냐면 구문론이잖아요. 그죠? 형태론은 여기에 있는 형태론, 의문론은 여기 음소라고도 말하고 의문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의문론이라고 말한다.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점점 단위가 커져가는 형태입니다. 자, 요 각각의 내용을 또 설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림으로 보았고 또 설명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3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내용에는 언어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형식은 언어를 담고 있는 형식을 의미한다. 언어 사용은 상황에 따라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학의 5분야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의미론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미 파트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어휘를 다룬다는 거예요. 저는 어휘가 좀 혼동이 됐었던 게 어휘라는 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과라는 어휘의 형식에 이 사과라는 의미가 연결된 것이 어휘면 이 어휘는 결국 형식과 의미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휘가 의미론에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여기 형태론에도 해당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어휘는 결국 이 사과라는 어휘에 담고 있는 의미를 맞게 알고 있는가.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배를 보고 사과라고 말을 한다. 그럼 이 친구는 이 사과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배는 이렇게 그릴까요? 네. 자, 이걸 보고 사과라고 말했다면 이거는 이 친구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잘못 사용한다는 건 형식적 측면보다도 그 언어에 담겨야 할 의미를 잘못 연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의미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휘를 분석한다 또는 어휘를 검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언어의 어느 영역일까요? 라고 물으면 이건 전부 다 의미론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팁을 드립니다. 어휘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다 의미론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의미 유형과 의미 관계도 여기서 다루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유형이고 의미 관계니까 당연히 의미론이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긴 되고요. 의미 유형이 뭔지 의미 관계가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의미 파트, 의미 분석 파트에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언어에는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의미 유형도 나눌 수 있고 의미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자, 요런 세 가지 키워드가 의미론에 해당된다 하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학기가 끝나고 나서는 얘는 의미론이지 이렇게 알 수는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의문론은 앞에서 말했네요. 자, 음소를 결합하는 규칙이다. 이때 음소가 자음, 모음이 국어에 있고요. 이 자음, 모음을 결합해서 아무거나 막 붙이면 안 되잖아요. 국어에는 자음을 3개 연속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는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음은 없어도 되는데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규칙이죠. 자,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음소와 음소를 결합해서 무엇을 만드는 규칙인가? 결합해서 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음절을 만들 때의 규칙, 그것이 바로 의문론입니다. 자, 이러한 의문론에는 자음, 모음, 음절, 그리고 자음의 특성, 모음의 특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자음이라는 키워드, 모음이라는 키워드, 음절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그건 의문론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또 형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론은 형태소 결합 규칙이라고 해요. 자, 아까 형태소가 형태, 문법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태소와 형태소를 결합해서 무엇을 만들까? 주로 단어를 만듭니다. 가끔 어절도 있겠지만 예, 형태소와 형태소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형태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형태소 중에서 나중에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형태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문법 형태소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문법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나 조금 더 하면 접사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태론에 해당되는 건 형태소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형태소와 단어라는 말, 또 형태소 중에서는 특히 문법 형태소라는 말, 문법 형태소 안에는 조사, 어미, 접사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게 들어간대요. 이제 이런 것들을 형태론에서 다루게 되고 우리도 다음 주차별로 차근차근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문론에 해당되는 것도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문론이란 단어를 결합하는 규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구도 만들고 절도 만들고 문장도 만든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구문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장 중에서도 단문과 복문이 있는데 당연히 복문이 좀 어렵겠죠? 이 복문에 관련된 부분이 이 구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문론이라고 하면 구나 절이나 문장 그 중에서도 특히 복문, 단문과 복문 다 해당이 되지만 복문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다 하는 게 구문론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용론입니다. 화용론은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하면 자, 언어가 항상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어의 그 달라지는 부분들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어떨 때는 저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대상이 어른이면 높임말을 써야 되고 아동이면 어린이면 반말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화 상황, 언어 상황이 대화하기 상황이라던가 뭐 혼자 말하는 이야기하는 상황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말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언어 그 기능들도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결국 언어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대화 상황이나 이야기 상황에서 제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우리 언어 치료사들의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용은 언어의 어떤 최종 배웠던 것을 밖에 나가서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화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 상황에 나아가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화용은 어찌 보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있죠. 의사소통과 또 유사한, 밀접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결국 앞에서 그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말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게 바로 화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의사소통과도 관련이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화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